서방이 열병으로 눈을 감자 시동생은 기다렸다는 듯 형수를 내쫓습니다. 돌반문서 한 장 손에 쥔 뚱보가부는 짐승산 아래 폐가에서 밤새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처절한 울음에 짐승산 도깨비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만남은 훗날 천상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어서 오세요. 돌쇠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매캐하고 퀴퀴한 흙먼지가 휑하니 뚫린 아궁이에서 피어올라 코끝을 매섭게 찔렀습니다. 덕자는 문풍지 한 장 남지 않은 덜컹거리는 방문턱을 등지고 차갑게 식어빠진 구들장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끈적한 거미줄이 정수리를 스치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지네 한 마리가 썩어 문드러진 방바닥 틈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지요. 해가 뚝 떨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자 산비탈 저 깊은 곳에서 아우하는 짐승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산마루에는 벌써 첫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는 겨울의 혹독함이 숨어 있었지요. 개성고을 사람들이 해만지면 발길을 뚝 끊는다는 짐승산 밑 버려진 황무지구석의 폐가. 그것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개성에서 제일 가는 인삼객주의 안주인이었던 덕자에게 남겨진 유일한 거처였습니다. 어찌 나한테 이러시오. 덕자의 넉넉하고 푸근했던 얼굴은 반나절 만에 핏기가 싹 가신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노란 바탕에 은은한 장꽃무늬가 고왔던 명주한복은 남편의 묘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느라 온통 붉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단정하게 틀어올렸던 머리채는 헝클어져 눈물 젖은 뺨에 볼품없이 엉겨붙어 있었지요. 허공을 헛집듯 더듬던 덕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품속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억지로 쥐어진 짐승산 밑 버려진 돌밭에 소유권이 적힌 낡은 땅 문서. 덕자는 그 종이 쪽을 부여잡고 기어이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불덩이가 콱 박힌 것처럼 속이 뒤집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맑고 우직한 뚱보 여인이 어째서 남편의 장례날에 짐승우는 폐가로 쫓겨나게 되었는고 하니 그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원래 덕자는 가난한 소장 농이 맏딸로 태어나 10년 전 개성에서 인삼밭을 크게 하던 최객준의 장남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투박한 생김새라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덕자는 그런 눈총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거두어준 남편 하나만 믿고 치맛자락을 질끈 묶은 채 남편과 함께 흙구덩이를 기어다녔지요. 질 좋은 흙을 고르고 걸음을 섞느라 손톱 밑에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고 인삼이 제일 싫어하는 뙤약볕을 가리기 위해 지프로 촘촘한 차양을 엮느라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남편이 밭을 갈아엎으면 덕자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씨를 뿌렸고 인삼이 잎사귀 병에라도 걸리면 사흘 밤낮을 밭고랑에 납작 엎드려 이파리 뒤에 숨은 벌레를 일일이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가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일군 인삼밭은 개성상단을 쥐락펴락할 만큼 엄청난 규모로 커졌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궐 같은 솥을 대문 기와집까지 올렸지요. 덕자는 개성 인삼의 이치를 흙냄새만 맡고도 꿰뚫어보는 진정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소나무처럼 건강하던 남편이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더니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지만 덕자는 이를 꽉 물고 남편의 초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상여가 산을 채 내려오기도 전에 들이닥쳤습니다.
관 위로 흙을 덮으려던 찰나 평소형의 그늘에 가려 기방이나 전전하며 지독한 열등감에 찌들어 살던 시동생 최만석이 관아 서리들을 대동하고 무덤가로 거만하게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최만석은 툭 튀어나온 배를 쓱 내밀며 금빛 무늬가 수놓아진 보랏빛 비단 도포자락을 펄럭였습니다. 얄미운 콧수염을 기른 그 얼굴에는 독사보다 더 미끈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아이고 형수님, 우리 형님 가시는 길에 상심이 얼마나 크시오. 허나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또 살아야 하지 않겠소. 최만석이 기름진 손으로 불쑥 내민 것은 관아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가문의 모든 재산과 인삼밭, 기와집 문서까지 모조리 아우인 최만석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덕자에게는 가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이유를 들어 즉시 가문에서 내친다는 구절까지 적혀 있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도련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내 두 손을 꼭 잡고 올해 삼농사 걱정만 하시던 분이요. 눈이 흐려져 붓도 못 드시던 분이 어찌 이런 문서를 남긴단 말이요. 덕자가 목청을 높였지만 최만석은 보란듯이 혀를 차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형수님. 충격이 커서 헛것이 보이시나 보오. 여기 관아서리 나리께서 직접 증빙하신 문서요. 가난한 집안에서 들어와 우리 형님 덕에 이만큼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물러나야지. 형님이 생전에 형수님이 못마땅하시다 하시어 특별히 내 사재를 털어 땅 문서 하나 챙겨드릴 테니 당장 이 고을에서 나가시오. 최만석이 덕자의 흙 묻은 치맛자락 위로 툭 던진 것이 바로 저 짐승산 밑 척박한 돌밭 문서였습니다. 무덤가를 빙 둘러싼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미 최만석에게 거나하게 뇌물을 받아먹은 이들은 그저 헛기침만 하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던 덕자가 묘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할 때 저만치 소나무 기둥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부들부들 떠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머슴 돌쇠였지요. 짙은 구릿빛 피부에 턱수염이 까칠한 돌쇠는 10년 전 덕자가 처음 시집온 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구박에 행랑채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새색시 돌쇠가 장작을 패다 멍하니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도리어 꽁꽁언 돌쇠의 손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몰래 쥐어주었지요. 그때 그녀가 지어 보인 맑고 푸근한 미소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매만 맞고 자란 돌쇠의 얼어붙은 세상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돌쇠의 가슴에는 덕자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안주인이었지만 그녀가 무더운 밭에서 땀을 흘리면 돌쇠는 묵묵히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졌고 그녀가 지나갈 길에 돌부리를 남몰래 캐내어 길을 골라두곤 했습니다. 돌쇠에게 덕자는 자신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빛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져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돌쇠는 두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간악한 최만석을 거꾸러뜨리고 싶었으나 일개 머슴인 자신이 나섰다가는 덕자가 더 끔찍한 해코지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소나무 껍질이 파이도록 주먹을 쥐고 덕자의 뒷모습이 산길 저편으로 멀어질 때 입술을 깨물며 모진 결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결국 덕자는 그날 저녁 변변한 진보다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떠밀려 짐승 산밑 폐가로 내쳐졌습니다. 여보 서방님, 내가 이리 쫓겨났소. 당신과 함께 온 힘을 쏟아 일군 그 산밭을 저 악독한 시동생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단 말이오.
방바닥을 긁는 덕자의 손톱 밑으로 쓰라린 생채기가 났습니다. 오장육부가 다 끊어져 나가고 뜨거운 숯덩이를 맨입으로 삼킨 것처럼 숨통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신을 아껴주던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추스르기 전에 남편과 자신이 청춘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눈뜨고 빼앗겼다는 사실이 덕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우. 폐가 바로 뒤편 어두운 숲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웬만한 장정이라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문을 걸어 잠글 밤이었지만 극단적인 억울함에 사무친 덕자에게는 짐승 소리 따위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형이 유산을 가로챈 최만석이 저 어둠 속 짐승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잔인하고 끔찍한 악귀였으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 무심한 하늘아.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억울함은 반드시 풀고 만다. 내 영감이 저 차가운 땅 속에서 통한 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어찌 눈을 감겠소. 마침내 덕자의 가슴 밑바닥에서 꾹꾹 눌러 담았던 한 맺힌 서러움이 화산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캄캄한 짐승산의 묵직한 정적을 뚫고 덕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향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억울하고도 처절한 곡소리가 짐승산 깊숙한 동굴 속에서 며칠째 달콤한 단잠을 짜고 있던 어떤 존재의 귀청을 때릴 줄은 덕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나고 퉁퉁 부은 두 눈이 시야를 가려 앞이 보이지 않을 즈음이었지요. 갑자기 우당탕 하고 낡은 천장이 폭삭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닷썩은 방문짝이 마당으로 시원하게 튕겨나갔습니다. 왔다. 아낙네가 귀청 떨어지게 웬 청승이냐. 쯧쯧쯧. 내 살다 이렇게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처음 들어보겠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원.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난 문지방 너머로 앙칼지고 새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자는 깜짝 놀라 끄끄거리던 울음을 꿀꺽 삼키며 치맛자락으로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빠져나온 달빛이 비친 문간에는 웬 10살 남짓해 보이는 사내 아이가 팔짱을 딱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 꼴이 여간 기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오래 묵은 청동화로처럼 푸르스름한 녹기 감맴 돌았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황금빛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리로는 작고 뾰족한 뿔두개가 앙증맞게 솟아있었지요. 흙먼지 가잔뜩 묻어 너덜너덜해진 잿빛 누더기를 대충 걸치고 발에는 제 발보다 2배는 커 보이는 낡은 집신을 질질 끌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아낙네 같았으면 까무러쳤겠지만 가슴에 천불이 나서 눈에 뵈는 게 없던 덕자는 퉁퉁 부은 눈을 치켜뜨며 되레 소리를 높였습니다. 니시오. 남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밤중에 문짝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게 어디 사람이도리요.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아이는 집신을 슥슥 끌며 방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덕자의 코앞에 얼굴을 불쑥 들이밀고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허참, 간이 부은 아낙네루다. 나는 이 짐승산 터줏대감, 올해로 300살이 넘은 강쇠영감이시다. 300년 동안 이 깊은 산에서 내 달콤한 낮잠을 깨운 인간은 내가 처음이야. 얼른 뚝 그치지 못할까? 강쇠영감이라 자칭한 꼬마 도깨비는 제법 어른 흉내를 내며 헛기침을 애엠하고 내뱉었지만 덕자의 눈에는 그저 밭에서 각 뽑아낸 파 한 당 같았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든 무엇이든 내 알바 아니오. 내 속이 지금 시퍼렇게 타들어가 제가 될 지경인데 300살 영감이 대수요? 나가주시오. 나 혼자 실컷 울다 말 테니 제발 나가시란 말이오. 덕자가 다시 치맛자락을 얼굴에 푹 파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하자 강세 영감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뿔난 머리를 북북 긁어댔습니다. 이봐, 며칠을 내리잤더니 배가 고파 죽겠구먼. 야, 안악내야. 먹을 것은 없냐? 먹을 것? 덕자는 울음을 멈칫하고 도깨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00살이라는 산이 터줏대감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는 모양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잠깐이나마 서러운 마음이 멈칫한 것이었지요. 덕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흙먼지 투성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 무의식 중에 챙겼던 작은 삼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싸둔 돌처럼 굳어버린 보리 개떡 2개가 있었지요. 덕자는 거친 치맛자락으로 개떡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더니 방으로 돌아와 강세 영감 앞에 쓱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이게 뭐냐? 냇가에 굴러다니는 차돌맹이냐? 싫으면 두시오. 강세 영감이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리면서도 개떡을 한 입. 앙베어 물자 쩍쩍 소리가 나며 입안에 고소한 보리향이 퍼졌습니다.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지 도깨비는 황금빛 눈을 끔벅이며 오물오물 개떡을 씹어넘겼지요. 덕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300살 터줏대감이라면 이 산을 제 집처럼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쫓겨오면서 발밑에 밟힌 흙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이 인삼에 맞는 땅인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당 이흙을 제대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개떡 2개를 순식간에 다 삼킨 강세 영감이 볼록 나온 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쩌다 이 산중까지 쫓겨왔길래 산짐승들 잠도 다 깨우고 서러워했냐? 떡값은 해야 하니 드러나보자. 덕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염없이 쏟아지던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도끼와 서늘한 다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세 영감, 나는 남편 죽은 날 시동생이 유언장을 조작하여 집이고 인삼 바치고 모조리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이요. 내 속을 말려 죽이려고 이 짐승 우는 산에 땅 문서 하나 던져주고 내쳤지요. 그래서 여기서 울다 죽겠다는 거냐? 아니요. 덕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럽기만 하던 목소리에 단단한 쇳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삼을 키울 거요. 뭐? 인삼? 이 돌밭에서? 그렇소. 쫓겨올 때 발밑에 밟힌 흙이 심상치 않았소. 내일 날이 밝으면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내 10년 경험이 틀리지 않다면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오. 강세 영감이 배를 문지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인삼은 좋기 6년은 흙 속에서 버텨야 뿌리 가차는 물건인데 이 산중에서 6년을 어찌 버틸 셈이냐?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요. 강세 영감한테 부탁할 것은 하나뿐이요. 뭔데? 이 산에 천종삼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하늘이 내린다는 전설 의산 말이요. 영감은 300년을 이 산에서 살았다 하니 그 삼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소? 순간 바닥에서 배를 두드리던 강세 영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깨비 이눈매가 가늘어지더니 폐가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천종삼? 내가 그걸 찾겠다고? 알고 있소, 모르시오? 강세 영감은 대답 대신 한참을 덕자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낙네가 방금 전까지 바닥에서 통곡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러움은 남아있대 그 위에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하나 올라앉아 있었지요. 알긴 한다. 허나 거기는 인간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깎아지른 절벽 끝이고 가는 길도 험하기 짝이 없어. 그래도 가야겠소.
덕자는 흐트러진 치맛자락을 야무지게 끌어올려 질끈 묶었습니다. 산짐승에게 당하든 벼랑에서 떨어지든 여기서 억울하게 말라 죽는 것보단 100배 낫소. 영감이 길만 안내해 주시오. 내가 그 씨앗을 찾아 싹을 틔우면 영감이 평생 배골치 않게 밥상을 차려올리리다. 작고 푸르스름한 300살 도깨비와 크고 단단한 뚱보 여인이 뚫어질 듯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폐가 밖에서는 여전히 짐승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어둠을 가르는 덕자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강세 영감은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슬쩍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재밌는 안하기로구나. 좋다. 내일 새벽 내가 길을 열겠다. 대신 약속하나. 고기 반찬. 산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고기 반찬을 꼭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300년 단잠 깨운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줄 알아. 덕자는 눈물 자국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방긋 웃었습니다. 쫓겨난 뒤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약속하지요. 고기 반찬. 그 밤 덕자는 차가운 구들장이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품속 가장 깊은 곳, 치맛단 안쪽에 단단히 꿰매어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이것만은 절대 놓지 마시오 하며 덕자의 두 손에 꼭 쥐어준 작은 종이 한 장. 덕자는 아직 그것을 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체온이 남아있는 그 종이를 펴는 순간 서방님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직은 아니오, 서방님. 아직은. 덕자는 가슴팍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폐가 처마 어딘가에서 강세 영감이 코를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짐승산이 밤은 덕자의 첫날 밤치고는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바스락, 과직. 바짝 마른 낙엽이로 집신시는 발걸음이 무겁게 떨어질 때마다 밤새 얼어붙었던 새벽서리가 날카롭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승산의 새벽 공기는 살갗을 베어낼 듯이 차가웠지만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덕자의 넉넉한 등짝은 이미 짙은 땀방울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비탈길은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부서져 내렸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뻗어나와 덕자의 저고리 소매를 여기저기 찢어 놓았습니다. 허나 덕자는 긁힌 자리에 쓰라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우직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덕자는 새벽에 폐가 앞 돌밭에 앉아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발밑에 느꼈던 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겉은 자갈이 섞인 거친 땅이었지만 한 뼘만 파고 들어가면 서늘하면서도 촉촉한 기운이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짐승산의 짙은 그늘이 만들어내는 기가 흙에 깊이 배어 있어 뙤약볕만 잘 가려주면 인삼이 뿌리를 내리기에 이보다 좋은 땅이 없었지요. 10년을 인삼밭에서 뒹굴며 체득한 덕자의 손은 흙 한 줌만 쥐어도 그 땅의 기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땅은 됐다. 이제 씨앗이다. 덕자의 앞을 한 발짝 먼저 가는 강세 영감은 험한 산길이 제 한 방이라도 되는 양 사뿐사뿐 바위를 타넘으며 가고 있었지요. 형형한 황금빛 눈동자만 어둠 속에서 번뜩일 뿐 발소리 하나 나지 않는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강세 영감, 아직 멀었소? 얼마 안 남았다. 허나 명심해라. 천종삼이 숨어있는 절벽은 백년무근이 끼가 덮여 있어 미끄럽기 짝이 없고 함부로 발을 디디면 살아내려오기 힘든 곳이야. 내가 길을 여는 데까지만 해줄 테니 씨앗을 찾는 건 내 몫이다. 알았소. 앞장이나 똑바로 서시오. 덕자와 강세 영감이 짐승산의 가장 깊고 으슥한 골짜기인 검은 바위골에 다다른 것은 해가 중천을 향해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곳은 대낮인데도 빽빽한 고목나무에 가려 칠흑처럼 어두웠고 콧속으로 훅 끼쳐오는 짙고 비릿한 짐승 냄새가
머리털을 쭈뼛서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크르르릉. 발밑의 땅이 통째로 진동하는 듯한 엄청난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짐승의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온몸이 뼛속까지 아니 몸 깊은 곳까지 울리는 묵직하고 거대한 소리였지요. 덕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이 솜털이 바짝 섰습니다. 거대한 바위 틈새의 어둠 속에서 얼음 몸집의 3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시커먼 줄무늬 호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군이었습니다. 상대를 지리게 하는 안광이 번뜩이고 태산과 같은 압도적인 기세로 당장이라도 크게 입을 벌려 덕자를 집어삼킬 듯 하였지요. 아이고 어메요. 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도끼를 품었어도 눈앞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살기를 뿜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체념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야 이놈아, 큰형님이 메시고 온 손님한테 어디서 눈가를 부라리고 지랄이냐. 갑자기 덕자 뒤에 있던 강세 영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덕자는 깜짝 놀라 도깨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요. 호랑이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간 둘 다 끝장일 테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골짜기를 호령할 듯 으르렁거리던 상군이 조그만 꼬마 도깨비의 고함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귀를 축 늘어뜨리고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강세 영감의 몸에 거대한 머리를 부비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덕자가 입을 떡 벌리고 도깨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세 영감은 헛기침을 애엠하고 내뱉으며 호랑이의 턱 밑을 북북 긁어주었습니다. 뭘 그리 놀라냐? 내가 이 산에서 300년을 살았는데 이 녀석이 나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덕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꼬마 도깨비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상군이 눈길을 무사히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하늘과 맞닿은 듯 아찔하게 솟아오른 천년 절벽 앞에 섰습니다. 이 위쪽 어딘가에 천종삼이 숨어 있을 거다. 허나 절벽 전체를 뒤질 수는 없어. 어디 있는지 감이나 잡겠냐? 강세 영감이 물음에 덕자는 대답 대신 치맛자락을 질끈 묶고 절벽 의미동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 겁에 질렸던 안악내에서 개성 최고의 인삼을 길러내던 전문가의 매서운 눈썰미로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코로 킁킁 맡아보고 절벽 틈새에 낀 이끼의 색깔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인삼은 본디 물을 좋아하되 고여있는 물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법이요. 햇볕을 가려야 살지만 아예 음습하기만 한 곳에서는 뿌리가 썩어버리지요. 저기 저쪽을 보시오. 덕자가 뭉툭한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절벽 중턱 거대한 소나무 가지가 절묘하게 그늘을 들이운 채 서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곳의 흙 색깔은 주변의 메마른 회색빛 바위와 달리 은은한 검붉은 빛을 띠며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틀림없소. 저기에 무언가 있소. 덕자는 칡넝쿨을 허리에 감고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까지고 무릎이 돌부리에 찍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 검붉은 을구덩이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절벽 중턱에 간신히 매달린 덕자가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이 자풀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순간 덕자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갈래로 뻗은 기품 있는 잎사귀 아래 마치 누군가 붉은 보석을 숨겨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씨앗 무더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만 있어도
짙은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전설 속의 천종삼이 분명했습니다. 찾았소. 강세영감, 내가 찾았단 말이오. 덕자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품에서 작은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행여 씨앗이 다칠세라. 호흡마저 멈춘 채 조심스럽게 씨앗들을 거두어 품속 깊이 안았습니다. 천종삼의 어미 뿌리는 캐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어미가 살아있어야 해마다 씨를 맺을 터이니 욕심을 부려 뿌리까지 캐는 것은 금맥을 찾아놓고 광산을 무너뜨리는 짓이나 다름없었지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짓밟힌 세월을 되돌려줄 단 하나의 희망이 가슴팍에서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해질 무렵 천종삼 씨앗을 품고 비탈을 내려와 폐가마당에 들어서던 덕자는 흠칫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안개 속 무너진 살인문 앞에 누군가의 커다란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야. 짙은 구릿빛 얼굴에 밤낮 없이 걸어온 듯 보였고 낡은 바지 저고리는 땀과 흙먼지에 절어 볼래색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지게가 들려 있었는데 녹슨괭이와 낫, 집바구니 같은 농기구들이 한가득 실려 있었지요. 등짐을 맨 사내의 낡은 집신 아래로 짙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마당 이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 무서운 산까지 왔느냐. 시동생이 알면 내가 어떻게 될지 뻔한데. 덕자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다가가자 돌쇠는 말없이 지게를 바닥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덕자의 흙 묻은 치맛자락을 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굵은 목소리로 꾹꾹 눌러 담은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께서 쫓겨나신 그날부터 대궐 같은 기와 집이 저에게는 숨막히는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님께서 이 험한 산 속에서 떨고 계실 생각뿐이고 밥을 씹어도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아 한술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짐승처럼 살다 마님께서 처음으로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신 그날부터 제 목숨은 마님이 것이라 여겼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산에서 마님이 이를 돕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돌쇠의 투박한 말 속에 담긴 깊고 시린 마음이 저녁산 바람보다 뜨겁게 폐가마당을 채웠습니다. 덕자의 눈에 다시금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나는 이제 마님이 아니야. 시댁에서 쫓겨나 가진 것이라곤 이 척박한 돌밭 하나뿐인 과부일 뿐이여. 내가 여기 남으면 고생만 할 터인데 고생은 제 몸에 가장 익숙한 옷입니다. 마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이 돌쇠가 이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라도 길을 내겠습니다. 돌쇠가 이 말을 땅에 대며 절을 올리자 덕자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못하고 돌쇠의 다부진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덕자 뒤편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강세영감이 턱을 개고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가 고개를 들다가 그 푸르스름한 피부에 꼬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돌쇠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눈동자, 머리 위에 삐죽 솟은 뿔. 돌쇠는 벌떡 일어나며 본능적으로 덕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뒤로 물러서십시오. 저것이 대체... 돌쇠야, 괜찮다. 놀라지 마라. 덕자가 돌쇠의 팔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이 산의 터줏대감이시다. 어젯밤 내가 울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천종삼 씨앗을 찾는 길을 열어주셨지. 해코지할 분이 아니니 안심해라. 돌쇠는 강세영감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심이 쉬이 풀리지 않았지만 덕자가 편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억지로 풀었지요.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강세영감이 코를 킁하고 풀며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덩치 하나는 쓸만하겠구먼.
저 돌밭에서 삶을 키우려면 돌을 골라내림이 필요하긴 하지. 덕자야, 이 곰탱이 녀석 거두는 거냐? 식구가 하나 늘었소. 강세영감. 덕자가 시굿자 강세영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간 것을 덕자는 보았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폐가마루 밑에 짚을 깔고 누웠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마 위에서 코를 골며 자는 저 기괴한 꼬마가 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종잡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덕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무서운 산속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것. 그것이 돌쇠에게는 알 수 없는 안도를 주었습니다. 마님 곁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다. 저것이 무엇이든 마님을 해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돌쇠는 지게에서 꺼낸 낡은 괭이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밭을 일굴 생각에 팔뚝에 절로 힘이 들어갔지요. 그렇게 짐승산 밑 폐가에는 뚱보가부와 300살 꼬마 도깨비 그리고 묵묵한 머슴사내라는 기묘한 새 식구가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짐승사내는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폐가의 얇은 벽 틈새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아궁이에 부를 때도 구들장 끝까지 온기가 닿지 않아 새 식구는 한쪽 구석에 몸을 바짝 붙이고 밤을 났지요. 먹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쫓겨날 때 쌀 한 톨 챙기지 못했으니 산에서 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덕자는 눈을 헤치고 땅을 파서 얼어붙은 칡뿌리를 캐고 말라 비틀어진 도토리를 주워 물에 우려 쓴맛을 빼느라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돌쇠는 새벽마다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마른 장작을 지게로 날랐고 손가락이 갈라져 터진 데를 헝겊으로 동여매고는 또 도끼를 잡았습니다. 마님,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돌쇠가 칡뿌리를 삶은 미지근한 국물을 사발에 담아내밀면 덕자는 먼저 강세영감에게 한 모금 건넨 뒤에야 자기 입에 사발을 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돌쇠는 제 사발의 국물을 슬쩍 덕자의 사발에 부어놓곤 했지요. 덕자가 눈치챌 때마다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돌쇠의 광대뼈는 날이 갈수록 깊게 패여갔습니다. 강세영감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쬐며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300년을 산속에서 혼자 살았으니 추위쯤이야 대수롭지 않았지만 아궁이 옆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체온이 슬그머니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덕자야, 이 국물이 뭐냐? 빨래 한 물이냐? 싫으면 두시오. 한 사발 더 줘라. 새 식구는 그렇게 서로 이용기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진눈깨비가 봄비로 바뀌고 얼었던 땅이 물러지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3월이었습니다. 덕자는 아침마다 밭에 나가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흙이 손 안에서 보슬보슬 부서지며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것을 느꼈을 때 덕자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됐다. 땅이 풀렸소. 오늘부터 밭을 판다. 으라차차. 돌쇠가 상의를 벗어던지고 괭이를 치켜들어 단단히 얼어붙은 흙을 내리칠 때마다 돌과 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산비탈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숨막히는 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가 주변에 버려진 땅은 땅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거대한 돌덩어리와 뾰족한 자갈들이 층층이 박혀있는 악지 중의 악지였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삽 한 번 찔러 넣고 포기했을 땅이었지만 돌쇠에게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괭이를 내려칠 때마다 돌쇠는 슬쩍 고개를 돌려 밭 반대편을 보았습니다. 덕자가 쪼그려 앉아 흙을 채로 걸러내고 있었지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을 않고 한 줌 한 줌 정성스레 자갈을 골라내는 그 뒷모습을 보면 돌쇠의 팔에는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여인이 웃는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이깟 돌받침이야 평지로 깎아낼 수 있다 생각했지요. 괭이를 치켜들어 내리칠 때마다 손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히고 터져진 물이 흘렀지만 돌쇠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덕자가 곁에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좀 쉬었다 하라고 만류할 때마다 그는 묵묵히 웃어 보이며 다시 괭이를 잡았지요. 괜찮습니다, 마님. 해가 있을 때 한 고랑이라도 덮어두어야 씨 뿌릴 자리가 넉넉해지지요. 또 마님이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이제 마님이 아니라 했잖나. 그것은 10년을 그리 불러왔으니 입에 붙어서. 돌쇠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끝을 흐리자 덕자는 한숨을 푹 쉬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돌을 골라내고 밭을 갈아엎으면 덕자는 그 위에 인삼이 자랄 완벽한 차양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농사의 핵심은 햇빛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리면 삼이 썩고 너무 열어두면 잎이 타버리지요. 덕자는 산에서 베어온 튼튼한 쌀이 나무를 기둥으로 받고 볏짚을 엮어 지붕을 덮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와 저녁 해가 질 때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재어가며 바람이 부드럽게 통할 수 있는 절묘한 틈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10년을 인삼밭에서 뒹굴었던 덕자만이 낼 수 있는 섬세한 각도였지요. 강세 영감은 낮에는 대개 처마 밑이나 마루 끝에 드러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가끔 눈을 반쯤 뜨고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심심하면 느릿느릿 밭으로 내려와 돌쇠가 파놓은 고랑에 발을 담그고는 이 고랑은 얕다, 저쪽 흙이 더 기름지다 하며 간섭을 하곤 했지요. 강세 영감은 일을 안 하시면서 참견만 하시오. 덕자가 눈을 흘기자 강세 영감은 뿔난 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내가 300년을 이 산에서 살았는데 이 흙의 성질을 너보다 모를 것 같으냐? 감사히 들어야지. 그럼 감사한 김에 저 돌덩이 하나만 옮겨주시오. 내가 미쳤냐? 이 가녀린 팔로 저 바위를 들라고? 그건 곰탱이 몫이야. 투덜거리면서도 강세 영감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고 덕자는 웃으며 다시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두리티격태격을 묵묵히 듣다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괭이자루로 가렸지요. 며칠 뒤 곱게 골라진 흙 속에 천종삼 씨앗이 정성스럽게 심어졌습니다. 덕자는 씨앗 하나하나를 흙에 묻을 때마다 마치 아이를 눕히듯 조심스럽게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요. 이 씨앗 잎뿌리를 내리고 살을 찌우려면 좋기 6년은 걸리는 법이요. 물을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되고 바람이 새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돼요. 하루하루 살피고 돌봐야 하는 거요. 6년이라.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6년. 이 산 속에서 6년을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덕자가 있는 곳이라면 60년이라 해도 상관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씨앗을 심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덕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물동이에 바가지를 담그려던 찰나 밭 쪽에서 이상한 빛이 비쳤습니다. 달빛과는 다른 은은하고 따스한 황금빛이 차양막 아래 흙 위를 낮게 감돌고 있었지요. 덕자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밭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강세 영감이 밭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작은 두 손을 흙 위에 살포시 얹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도깨비 이 손끝에서 신랄같이 가느다란 황금빛 기운이 스며 나와 물결이 퍼지듯 흙을 타고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살피듯 조용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지요. 덕자는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앙증맞은 둣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덕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리쌀을 긁어 모아 죽을 쓰고 작은 사발에 담아 밭 가장자리 도리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강세영감이 보든 못 보든 아침에 사발이 비어 있던 그대로든 그것은 덕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 사발이 도리에 뒤집혀 놓여 있었습니다. 덕자는 그것을 보고 혼자 빙그레 웃었지요. 그 뒤로 덕자는 밤마다 밭가장자리에 먹을 것을 놓아두었고 강세영감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단단한 것이 하나 놓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통인 사문씨를 심고 첫 해에는 겨우 실오라기 같은 싹을 내미는 것이 고작인데 덕자의 밭에서는 심은 지 석 달 만에 5갈래 잎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심어놓은 자리마다 빼곡하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덕자는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인삼을 키워봤지만 이런 생장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흙의 지력이 좋은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속도였지요. 문득 밤마다 밭에 쪼그려 앉아 기운을 불어넣던 강세영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덕자는 고개를 돌려 처마 밑에서 낮잠을 자는 도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는 모습이 영락없는 동네 꼬마였지만 덕자의 눈에는 그 작은 등짝이 전과는 다르게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나. 덕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된장국에 된장을 한술 더 넣었습니다. 강세영감이 짠 것을 좋아한다는 걸 어느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편 돌쇠는 밭일이 없는 시간이면 폐가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벽에 흙을 이겨 바르고 뚫린 지붕에 짚을 얹고 흔들리는 문짝에 경첩을 딸았지요. 해진 문풍지 대신 기름 먹인 한지를 바르고 나니 밤바람이 줄어들어 구들장이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돌쇠야, 내가 손을 대니 이 폐가가 사람 사는 집 같아지는구나. 덕자가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자 돌쇠는 괜히 손에 든 흙손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편히 주무시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아직 아궁이 연통이 막혀서 연기가 새는데 내일 손보겠습니다. 또 마님, 습관이라. 돌쇠는 뒷머리를 긁으며 멋쩍게 웃었고 덕자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 웃었습니다. 강세영감이 마루에서 반쯤 눈을 뜨고 둘을 번갈아 보더니 쯧하고 혀를 차고는 다시 눈을 감았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덕자는 장터에 내다 팔 물건이 없었으므로 산에서 캔 도라지와 더덕, 마른 나무를 묶어 산 아래 작은 장에 내다 팔아 쌀과 된장을 바꿔왔습니다. 넉넉한 적은 없었지만 세 식구가 아궁이 앞에 둘러앉아 보리밥에 된장국을 나눠 먹는 저녁은 이상하게도 배가 불렀지요. 강세영감, 국이 짜지 않소? 적당하다. 돌쇠야, 밥 덮어줄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아마. 아닙니다. 돌쇠가 마님을 삼키느라 버벅거리자 덕자와 강세영감이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따닥따닥 울리고 된장국 의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우던 그 저녁.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짐승산에서의 첫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덕자의 밭 위로는 오늘 밤도 은은한 황금빛이 흙 속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사각, 사각, 싸아. 짐승산 비탈을 타고 내려온 서늘한 가을 바람이 볏짚으로 촘촘하게 엮은 차양막을 길게 훑고 지나가자 그 아래 옹기종기
고개를 내민 지푸른 잎사귀들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반년 남짓. 보통인 산밭이라면 아직 실오라기 같은 싹이 겨우 고개를 내밀 무렵이건만 덕자의 밭에서는 5갈래 잎이 어른 손바닥만하게 벌어져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흙을 살짝 파보면 어린 뿌리가 이미 새끼손가락 굵기로 살이 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읍내에 나무를 팔러 갔다 돌아오더니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덕자가 묻자 돌쇠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읍내 나물가게 주인이 오늘부터 저한테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눈만 피하며 사정이 있다고만. 그래서 다른 가게를 돌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가게에서야 겨우 주인장이 귀띔을 해주었는데 돌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최만석이 읍내 장터상인들에게 손을 썼답니다. 짐승산에서 내려오는 물건은 무엇이든 사지 말라. 사는 놈은 가게세를 2배로 올린다. 그리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덕자의 밥드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만석은 처음부터 정면으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을 먼저 택한 것이었지요. 덕자의 밥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산에서 아무리 좋은 나무를 캐도 삶이 아무리 잘 자라도 팔 곳이 없으면 쌀 한 톨 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품상리를 하러 간 객주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최대인 쪽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자네를 쓰면 우리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야. 객주 주인은 미안한 얼굴로 문을 닫아 걸었지요. 밥줄이 끊겼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된장도 바닥이 나고 소금마저 동이 났습니다. 산에서 캘 수 있는 칡뿌리와 도토리는 겨울을 넘기며 이미 근처 것은 다 캐낸 뒤였지요. 새 식구는 다시 겨울나기 때처럼 풀뿌리를 삶아 끼니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겨울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할 가을이었고 그래서 더 참담했습니다. 강세 영감은 밤마다 밭에 나가 기운을 불어넣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얼굴에도 전에 없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먹는 것이 부실하니 기운을 뽑아내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밤 밭에서 돌아온 강세 영감이 처마 밑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덕자가 보았습니다. 도깨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세 영감, 무리하지 마시오. 밭일은 쉬어도 돼요. 시끄럽다. 내가 언제 무리했냐. 300년 묵은 터줏대감이 이깟일에 헐떡거릴 성시푸냐. 강세 영감은 독하게 입을 삐죽거렸지만 일어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자기 아침 몫으로 남겨둔 마지막 보리죽을 사발에 담아 도깨비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배가 안 고프니 영감이 드시오. 거짓말은 드시오. 강세 영감은 한참을 사발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사발을 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자가 자기 몫을 도깨비에게 주었다는 것은 오늘 덕자는 아침을 굶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의 이가 꽉 물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먹을 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자지 않고 마루 밑에 앉아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쇳소리를 내며 맴돌았습니다. 저놈은 마님이 밥만 빼앗은 게 아니다. 마님이 밥줄을, 마님이 숨통을 조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셋 다 굶어 쓰러진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뒤 이른 아침
덕자가 밭에 나가 이슬을 걷어내려 차양막을 젖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싱싱하게 잎을 뻗고 있던 인삼 서너 포기가 뿌리째 뽑혀 밭고랑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올라와 삼을 캐간 것이었습니다. 캐간 것도 모자라 주변의 차양기둥 2-여 개를 일부러 꺾어놓고 갔지요. 흙위에는 커다란 집신자국 여러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덕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뽑혀나간 삼이 자리에 남은 빈 구멍을 보자 아이를 빼앗긴 것처럼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밥줄을 끊고 품삯이를 맞고 이제는 삼까지 뽑아간 것입니다. 최만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에 흙 한 톨 묻히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한 겹씩 덕자를 옥죄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가장 비열한 점은 다들 누구의 짓인지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고 그 벽을 공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님, 뒤늦게 달려온 돌쇠가 뽑혀나간 삼과 부러진 기둥을 보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읍내로 뛰어내려가 최만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집신 자국이 최만석 이것이라고 증명할 길이 없었지요. 돌쇠야. 덕자가 밭고랑에 주저앉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뽑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남은 것을 지키자. 오늘부터 밤마다 밭을 지켜야겠다. 그날 밤부터 돌쇠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괭이를 옆에 놓고 밭가장 자리에 앉아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돌쇠의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고 광대뼈가 더 깊게 패여갔지만 밭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 서넛이 흔들리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짐승들을 겁주려는 듯 꽹과리를 요란하게 쳐대며 올라오고 있었지요. 산에대 6이 몽둥이를 들고 밭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선 자가 돌쇠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켜라. 얌전히 비키면 내 놈은 건드리지 않겠다. 누구 맘대로 이 밭에 발을 들이느냐. 돌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2다리는 땅에 박힌 말뚝처럼 단단했지요.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괭이 자루를 휘둘러 앞이두를 막아냈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옆에서 뒤에서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어깨를 맞고 등을 맞고 걷어채어 한쪽 무릎이 꺾이며 흙바닥에 꿇었지만 돌쇠는 이를 꽉 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님이 바치다.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한 발짝도 못 들인다. 돌쇠의 처절한 버팀에 사내들이 잠시 주춤한 그 틈에 폐가에서 뛰쳐나온 덕자가 밭 한가운데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밭 뒤주인은 나요. 누가 시켜서 왔는지 다 알고 있소. 당장 물러가시오. 덕자가 2팔을 벌려 온몸으로 막아서자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쪽 어둠 속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횃불 비친 거대한 그림자가 밭 뒤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군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시퍼런 눈을 번뜩이며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번 입을 벌려 포효하자 산 전체가 진동하는 듯 한 울음소리에 사내들의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다. 횃불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은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엎어지고 구르며 산비탈을 향해 미친 듯이 기어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굳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번 더 낮게 으르렁거렸을 뿐이었지요. 그것만으로도 놈들이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못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강세 영감이 처마 밑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 아래에서 꽹과리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도깨비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산 위의 상군에게 먼저 손을 써둔 것이었지요. 도깨비는 아무 말 없이 밭으로 걸어가 뽑혀나간 삼자리의 비늘글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잠깐 흔들렸지만 고개를 돌리며 감추었지요. 덕자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돌쇠에게 달려갔습니다. 돌쇠의 어깨와 등에는 몽둥이에 맞은 자리가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자고. 덕자가 치맛자락을 찢어 돌쇠의 상처를 동여매며 울먹이자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덕자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밭은 무사합니까? 밭이 사람보다 중하다더냐. 마님이 밭이니까요. 돌쇠의 그 한마디에 덕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렸지만 뜨거운 것이 눈에서 멈추질 않았지요. 강세영감이 슬그머니 다가와 돌쇠의 부어오른 어깨 위에 작은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퍼지자 극심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곰탱이 녀석? 미련하게 장정들 몽둥이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는 배짱 하나는 내 식구 할 자격이 차고 도남는구먼. 강세영감이 목소리가 평소의 투덜거림과는 달리 낮고 진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덕자는 부서진 차양 기둥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뽑혀나간 삶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삶은 아직 흙 속에서 뿌리를 뻗고 있었지요. 최만석은 밥줄을 끊고 품삯을 맞고 삶을 뽑아가고 이제는 사람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세상 밖으로 내놓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 자리에서 빼앗긴 것을 전부 되찾겠다. 덕자는 품속 깊은 곳, 치맛단 안쪽에 꿰매어둔 작은 종이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물건. 아직 펴보지 못한 그 종이가 덕자의 가슴팍에서 심장 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뚝뚝뚝.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봄볕 해노가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맑게 울렸습니다. 왈패들이 다녀간 뒤로 두 번째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덕자가 짐승산으로 쫓겨온 지 1년 반이 흘렀지요. 밭은 살아남았습니다. 뽑혀나간 자리는 아팠지만 남은 삶들은 오히려 더 억세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강세영감이 밤마다 흙에 불어넣는 은은한 황금빛 기운을 먹고 천종 삼이 뿌리는 이제 어른 손가락. 두개굵기로 단단하게 살이 올라 있었지요. 흙을 살짝 파고 줄기의 밑동을 살펴본 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인 삶이라면 이 굵기에 이르려면 6년은 좋게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이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천종 삼씨앗 이기운과 강세영 감이 양분이 합쳐진 결과였지만 그래도 아직이었습니다. 삶이 죗값을 하려면 최소한 올 가을까지는 더 키워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읍내장터는 최만석 의손이 다 막혀 있었으므로 덕자는 돌쇠와 함께 짐승산을 넘어 반나절 거리의 이웃 고을장터까지 걸어가 나물과 약초를 팔았습니다. 오가는 길만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그래야 쌀과 소금을 구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이웃 고을장에 나물을 팔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상고개를 넘는 좁은 길에서 덕자와 돌쇠는 마주오는 보부상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중 수염이 연 늙은 보부상이 덕자의 짐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개성 쪽에서 오시는 분이요? 그렇더만. 좋은 소식이 있소. 다음 달 개성장터에서
송상 대행수 어르신이 직접 주관하는 인삼 품평회가 열린다오. 10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장이라 팔도 의객주들이 모조리 모인다더군. 덕자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인삼 품평회라 하셨소? 그렇소. 그 자리에서 개성 최고의 인삼을 뽑는데 뽑히면 조선 팔도에 이름이 퍼지는 거요. 올해는 최객준의 상단이 출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최객주 최만석. 덕자는 보부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무 말 마라, 돌쇠야.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세 식구는 아궁이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불빛이 세지 얼굴을 붉게 비추었지요. 품평회가 다음 달이요. 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석이 출품한다오. 강세영감이 불꽃을 바라보며 코를 킁 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겠다는 뜻이냐? 그렇소. 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아궁이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가겠소. 그 자리에서 그놈이 삶보다 10배는 귀한 천종삼을 꺼내놓을 거요. 그놈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웃으려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릴 거요.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삶만으로 되겠습니까? 삶이 아무리 좋아도 빼앗긴 밭과 집을 되찾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덕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는 동안 덕자의 손이 천천히 가슴팍으로 올라갔습니다. 치맛단 한쪽 단단히 꿰매어둔 곳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덕자의 두 손에 꼭 쥐어주며 이것만은 절대 놓지 마시오 했던 작은 종이 1년 반 동안 한 번 돕혀보지 못했던 그것을 덕자는 실을 뜯고 종이를 꺼내어 아궁이 불빛에 비추었습니다. 펼쳐진 종이를 본 순간 덕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붓끝이 역력한 마지막 힘을 짜낸 글씨.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밭과 재산을 평생을 함께 고생한 나이처 덕자에게 물려준다. 아우 만석이 서리와 짜고 거짓 문서를 꾸미고 있으니 이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마시오.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동생과 관아설이가 결탁하여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진짜 유언장을 써서 아내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지요. 덕자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고 강세영감은 불꽃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덕자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다 알고 있었소. 다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한 거요. 덕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거치고 그 밑에 묻혀있던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이 유언장에는 내 서방님의 필체가 있어. 서방님은 글을 쓸 때 마지막 획을 항상이로 살짝 말아올리는 버릇이 있었어. 그리고 인장을 찍을 때 늘 인삼이잔 뿌리를 말려 빻은 가루를 인주에 섞어 쓰셨지. 이 종이에서는 사명기가 나오. 최만석이 서리한테 만들게 한 가짜 문서에서는 절대 나지 않을 향기가.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두 문서를 대조하면 그래. 품평회에는 송상 대행수가 참가네. 개성상단의 최고 어른이지. 그 어른은 흙냄새만 맡고도 땅의 지력을 알아보시는 분일세. 이 유언장이 인주 냄새를 맡으시면 진짜와 가짜를 단번에고 별하실 걸세. 덕자는 유언장을 다시 곱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삼으로 그놈이 콧대를 꺾고 유언장으로 그놈의 거짓을 벗기겠소.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다 터뜨릴 거요.
강세 영감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그놈이 내가 품평회에 나타나는 것을 가만둘 것 같으냐? 삼을 들고 읍내까지 내려가는 길에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영감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 품평회 날 우리가 산을 내려갈 때 길을 지켜줄 수 있어? 읍내 장터까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곳까지만 무사히 내려가면 돼요. 강세 영감은 한참을 덕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고기 반찬 약속 아직 안 지켰으면서 부탁은 많기도 하다. 갚겠소. 반드시. 좋다. 대신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다. 소고기. 덕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돌쇠도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그날부터 덕자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남은 삼위 상태를 매일 살피며 품평회에 내놓을 가장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밭을 지키면서도 낮에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읍내까지의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살폈지요. 강세 영감은 여느 때처럼 처마 밑에서 낮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밤이면 밭에 나가 기운을 불어넣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도깨비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작은 뿔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밭에서 돌아온 강세 영감이 처마 밑에 기대 앉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덕자가 소리 없이 다가와 따뜻한 보리죽 사발을 옆에 놓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강세 영감. 시끄럽다. 드시오. 강세 영감은 사발을 집어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자는 보지 못했지만 도깨비 이황금빛 눈에 잠깐 물기가 어린 것을 달빛이 비추었습니다. 품평회까지 한 달.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덕자는 품평회에 입고 갈 옷을 손질했습니다. 짐승산으로 쫓겨올 때 입고 왔던 노란 장꽃무늬 명주한복.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던 것을 한 올 한 올 빨아말리고 해진 소매 끝을 곱게 감춰 꿰맸지요. 돌쇠가 산에서 베어온 잿물로 치마에 얼룩을 지우고 다듬이돌 위에 올려 다듬이질을 해주었습니다. 다듬이 소리가 고요한 밤 폐가의 마당을 채울 때 덕자는 아궁이 앞에서 돌쇠의 낡은 바지 저고리도 함께 기워놓고 있었습니다. 덕자는 삼을 골랐고 돌쇠는 길을 닦았고 강세 영감은 흙에 마지막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산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어느 아침 덕자는 밭에 나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드러난 천종 삼위뿌리는 어른 팔뚝에 가까운 굵기로 짙은 황금빛이 감돌며 묵직한 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됐소. 덕자가 명주 보자기로 겹겹이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왔소, 영감.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갑시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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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 챙. 거대한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개성장터의 드넓은 하늘을 힘차게 뒤흔들고 짙은 냄새와 진기한 약초의 알싸한 향기가 뜨거운 가을 공기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송상 대행수가 직접 주관하는 10년에 한 번 열린다는 개성 인삼 품평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붉은 비단이 깔린 거대한 단상이 마련되었고 그 주변으로는 팔도에서 몰려든 객주들과 수백 명 이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단상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송상 대행수가 매서운 눈매로 출품된 인삼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흙냄새만 맡고도 땅의 지력을 알아맞히고 잔뿌리의 결만 보아도 주인의 정성을 꿰뚫어 본다는 개성 땅에서 감히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냉철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리고 단상의 가장 앞자리에 최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금빛 무늬 비단 도포를 걸치고
툭 튀어나온 배를 내밀며 얄미운 턱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오동나무 상자에 곱게 담긴 6년근 인삼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덕자와 남편이 자식 키우듯 키워낸 삶이었지만 최만석은 마치 자기가 직접 키운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행수 어르신. 이 물건이 바로 우리 최객주 가문의 비법으로 키워낸 개성 최고의 6년근 삼이오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이 아우가 밤낮으로 돌보며 키워낸 정성의 산물이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과연 최객준의 삶이 으뜸이로다 하는 감탄이 퍼져나갔습니다. 대행수 역시 돋보기를 꺼내어 삼이결을 살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최만석이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깔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입을 다무시오. 장터의 소음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서늘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구경꾼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어준 그 끝에 낡은 명주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덕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얼굴 가팔에 아직 멍자국이 남아있지만 바위처럼 든든하게 곁을 지키는 돌쇠가 서 있었고 왼쪽에는 커다란 갓을 푹 눌러 써서 얼굴을 가린 채 두루마기 자락을 질질 끌며 걷는 조그만 꼬마가 헛기침을 에헴하고 내뱉으며 바짝부터 걸어오고 있었지요. 짐승산을 내려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산 아래 길목에 최만석이 풀어놓은 왈패 서넛이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덕자의 앞을 막아서려는 순간 앞장서던 돌쇠가 괭이를 번쩍 치켜들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에 맞은 멍자국이 채 가시지도 않은 사내가 눈에 살기를 담고 버티자 왈패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 결국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지난번 이 산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저 여인은 쫓겨난 최객준의 안주인이 아니오? 짐승산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만석이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밤새 풀어놓은 왈패들이 막았어야 할 여인이 대낮에 수백 명 앞에 보란듯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형수님, 형님이 남기신 은혜도 모르고 야반도 주하여 짐승산에 숨어 지내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시오. 최만석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덕자는 거침없이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대행수 어르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린 뒤 품속에서 겹겹이 싼 무언가를 꺼내어 붉은 비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행수 어르신, 저 시동생이 자랑하는 6년근 삶은 제 남편과 제가 10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밭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밭에 물 한 번 주지 않던 자가 남의 공을 훔쳐 개성 최고의 자리를 탐하기에 제가 진짜 하늘의 기운을 품은 삶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자가 보자기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순간 장터 전체에 묵직하고 알싸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천종삼은 짙은 황금빛이 감돌며 잔뿌리 끝에서 은은한 황금빛 윤기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강쇠영감이 불어넣은 기운이 삼이결 하나하나에 스며든 결과였지요. 이곳은 평생을 흙과 삼을 만지며 살아온 대행수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돋보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종 삼이결을 어루만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것은 전설로만 구전되던 천종 삼이 아니오. 잔뿌리 위기백이며 이 황금빛 윤기,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천상이경지올시다. 수백 명의 군중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최만석이 내놓은 6년 근삼이 순식간에 초라한 자풀처럼 여겨지자 궁지에 몰린 최만석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다. 대행수 어르신, 속지 마시옵소서.
저 여인은 빈손으로 쫓겨난 자이옵니다. 필시 우리 가문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오던 천종 삼씨앗을 훔쳐 달아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만석은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관아의 인장이 찍힌 문서였지요. 여기 보시오. 짐승산 이 땅은 원래 우리 최객주 가문이 소유였사온데 이 여인이 야반도주하며 훔쳐 달아난 것이옵니다. 저 여인은 밭을 일군 농사꾼이 아니라 도둑이옵니다. 최만석이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사전에 관아서리를 매수하여 땅 문서까지 조작해 둔 것이었지요. 군중이 정말 훔친 것인가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최만석은 기세등등하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덕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라 참으로 지 입으로 지 죄를 고하는구려. 덕자는 치맛자락을 살짝 걷어 안쪽에 간직해 두었던 곱게 접힌 낡은 안지 한 장을 꺼내어 허공에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대행수 어르신 그리고 고을분들 똑똑히 보십시오. 장터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 시동생은 제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관아 서리와 짜고 꾸민 거짓 유언장을 들이밀어 저를 내쫓았습니다. 허나 이것이 바로 제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제 두 손에 직접 쥐어준 진짜 유언장이옵니다. 최만석의 안면 근육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실룩거렸습니다. 덕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대행수 어르신, 딱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첫째, 이 유언장의 끝글자를 보십시오. 제 남편은 글을 쓸 때 마지막 획끝을 항상 위로 살짝 말아 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둘째, 도장의 인주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제 남편은 도장을 찍을 때 항상 인삼의 잔뿌리를 말려 빻은 가루를 인주에 섞어 쓰셨습니다. 저 시동생이 서리에게 만들게 한 가짜 문서에서는 먹물 냄새밖에 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대행수가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코를 대어 도장 이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인주에서 삼위향기가 분명히 나오. 대행수가 고개를 들어 옆에선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문서계에서 최객주와 주고받은 거래 장부를 꺼내오너라. 어서. 하인이 달려간 사이 장터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얼마 뒤 하인이 두꺼운 장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대행수가 장부를 펼쳐 최객주의 친필 서명이 적힌 곳을 찾아내고 덕자가 내놓은 유언장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끝글자의 획을 하나하나 대조하던 대행수의 고개가 크게 끄덕여졌습니다. 틀림없소. 이 유언장의 필체는 내가 수년간 거래하며 수십 번도 넘게 보아온 최객주의 글씨와 한 획도 다르지 않소. 마지막 획을 위로 말아 올리는 버릇까지 그대로요. 인주에서는 삼의 향기가 나오. 이것은 최객주 본인이 쓴 진짜 유언장이요. 대행수가 유언장의 내용을 낭낭하게 읽었습니다. 나의 모든 밭과 재산을 평생을 함께 고생한 나이처 덕자에게 물려준다. 아우만석이 서리와 짜고 거짓 문서를 꾸미고 있으니 이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 있소. 장터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최만석이 얼굴이 허연 종이장처럼 질렸지요. 아닙니다. 저 여인이 꾸며낸 위조 문서이옵니다. 당장 저 가짜를. 이성을 잃은 최만석이 단상에서 뛰어내리며 대행수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낚아채려 두 손을 뻗었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돌쇠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최만석의 팔을 딱 잡아 세웠습니다. 최만석이 버둥거리는 사이 품속에서 가짜 문서 뭉치가 바닥으로 후두두 쏟아졌습니다. 대행수가 바닥에 흩어진 문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덕자가 내놓은 진짜 유언장과 나란히 놓고 꼼꼼히 대조하기 시작했지요. 잠시 뒤
대행수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이 가짜 문서의 인장을 보시오. 관아 도장을 본뜬 것이나 회기굵기가 고르지 못하고 인주의색이 탁하오. 관아의 진짜 인장이라면 이리 조잡하지 않소. 게다가 필체를 보시오. 최객주의 유언이라 하나 최객주 특유의 마지막 회골림이 어디에도 없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오. 대행수가 가짜 문서를 군중 앞에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유언장의 도장에서는 분명히 삼의 향기가 나오. 가짜에서는 먹물 냄새뿐이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이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소. 대행수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최만석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조작된 문서로 형이 재산을 가로채고 개성상단의 명예를 더럽힌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개성 최고의 인삼은 이 천종삼을 길러낸 덕자 부인이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와! 수백 명의 군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찔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만석은 넋이 나간 듯 흙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번지르한 비단 도포를 입고 개성의 왕자에 오르려던 사내가 자신이 내쫓았던 형수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순간이었지요. 덕자는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덕자의 곁으로 다가와 넓은 등으로 군중의 시선을 가려주었습니다. 덕자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갓을 삐딱하게 고쳐 쓴 강세 영감이 두루마기 소매로 제 이마의 땀을 슬쩍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고기 반찬 잊지 마라. 길고 길었던 억울함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대나무 빗자루가 넓고 반듯한 앞마당의 고운 흙을 부드럽게 쓸어내는 소리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맑은 공기를 타고 고즈넉하게 퍼졌습니다. 개성읍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대궐 같은 소슬대문기와 집. 덕자는 비단옷 대신 편안한 광목 치마를 입고 직접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남편의 상여를 뒤로 한 채 맨발로 쫓겨났던 그 문턱을 다시 넘어 안주인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품평의 이후 고우리 질서는 거짓말처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대행수의 고발과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만석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작된 문서들, 매수된 서리의 자백, 그리고 덕자의 밥줄을 끊기 위해 장터상인들을 협박한 정황까지 낱낱이 드러났지요. 최만석의 비단 도포는 그 자리에서 벗겨졌고 죄수복을 입은 채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북방의 척박한 노역장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최만석이 수레에 실려 고을을 빠져나가는 날 평소 그에게 고열을 빨리던 상인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차가운 눈길을 보냈지만 덕자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에 나가 삼위 잎사귀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미 끝난 악연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것이 덕자의 성미였습니다. 기와집문을 열고 덕자가 돌아오던 날 옛 하인들이 마당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최만석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던 이들이었지요. 덕자는 그들이 거친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생들 많았네. 이제 다리 뻗고 편히들 지내게. 그 한마디에 마당에 엎드린 하인들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돌쇠는 기와집에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머슴 방이 아닌 안채 가까운 곳에 방을 얻었지만 문턱을 넘을 때마다 제 발이 제발 같지 않았지요. 말끔하게 지어 올린 푸른색 바지 저고리가 어딘지 불편한 듯 자꾸 소매를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자가 갓 지은 쌀밥에 된장국, 두툼한 고기전을 소반에 차려 마루로 가져왔습니다. 돌쇠 밥 먹자. 예 마.
돌쇠가 또 마님을 삼키려다 입을 다물자 덕자가 소반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이오? 10년이 넘게 그리 불러왔으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겠소.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자는 마루에 나란히 앉으며 돌쇠의 투박하고 큰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괭이를 잡느라 두껍게 굳은 살이 박힌 손, 몽둥이를 맞으며 밭을 찍히느라 여기저기 흉터가 남은 팔뚝, 추운 겨울 새벽마다 장작을 패느라 갈라져 터진 손가락 마디. 덕자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돌쇠의 몸이 돌처럼 굳었지요. 돌쇠? 예. 당신이 짐승산으로 지게를 지고 올라오던 그날 밤 나는 당신이 왜 왔는지 알았소. 돌쇠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왈패들이 밭으로 풀어왔을 때 당신이 내 앞에서 온몸으로 막았소. 맞으면서도 웃었소. 밭은 무사합니까 하고 물었지요. 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소. 이 사람은 내 밭을 지킨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 몸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돌쇠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숙여 감추려 했습니다. 덕자가 그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턱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나는 이제 마님이 아니오. 이 집에서 쫓겨난 날 마님은 끝이 났소. 짐승산에서 칡뿌리 살만 나눠 먹고 추운 밤 아궁이 앞에서 어깨를 붙이고 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한솥밥 먹는 식구였소. 덕자가 돌쇠의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 험한 산길도 넓은 밭고랑도 앞으로 평생 함께 나란히 걸어줄 사람이 되어주오. 돌쇠의 턱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매만 맞으며 짐승 같던 삶을 살아온 사내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여인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 가득 찼는데 목구멍이 턱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요. 돌쇠는 대답 대신 덕자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이마를 그 손등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덕자의 손등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덕자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아따, 아주 밥이 다 식겠네. 갑자기 마루 밑에서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새로 지어 올린 잿빛 도포를 질질 끌며 강세 영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뿔난 머리를 극적이며 소반 위에 고기전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손을 잡을 거면 잡았지. 밥상을 차려놓고 울고 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저 고기전이 식기 전에 빨리 숟가락들 들어. 덕자가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강세 영감, 오늘 저녁에 소고기 갈비를 삶아드리리다. 약속 지키는 거요. 소고기? 정말이냐? 허, 참. 고기 반찬 하나에 일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구먼. 강세 영감이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돌쇠는 아직도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덕자가 건네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지요. 그 아침 마루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기묘한 식구였습니다. 뚱뚱하고 우직한 과부와 상처투성이 머슴과 300살 먹은 꼬마 도깨비라니. 하지만 그 어떤 명문대가보다 따뜻한 밥 냄새가 마루 위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자와 돌쇠는 그해 겨울 조촐한 잔치를 올려 부부가 되었습니다. 거창한 혼례가 아니었지요. 기와집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인들과 이웃 몇이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씩 돌린 것이 전부였지요. 덕자는 새저고리와 치마를 입었고 돌쇠는 여전히 새 옷이 어색한 듯 소매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왜 그리 굳어 있어?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 같구먼. 덕자가 놀리자 돌쇠는 귓끝까지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것이 꿈만 같아서. 꿈이면 깨지. 이건 안 깨요. 강세 영감은 잔치상 한 구석에서 소갈비를 양손에 들고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오물거리는 그 모습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지요. 도깨비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숨는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빈자리에 놓인 갈비만 저절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 갈비가 저절로 없어지네.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덕자가 슬쩍 웃으며 빈 접시 위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강세 영감이 입에서 으붓하는 만족스러운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 뒤로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덕자의 인삼밭은 개성을 넘어 팔도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짐승산이 밭은 그대로 두고 되찾은 읍내의 옛 황토밭을 중심으로 넉넉한 상단을 꾸려갔지요. 돌쇠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덕자의 남편으로 반일이 반을 나누어지고 묵묵히 흙을 팠습니다. 여전히 말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덕자가 밭에서 돌아오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 짐을 받아드는 것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세 영감은 기와집 뒤채의 방을 차지하고 눌러 앉았습니다. 짐승산이 시시해져서 잠깐 지내는 것뿐이다. 밥상이 부실해지는 날 당장 돌아가겠다 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어느새 1년이 넘도록 돌아간 적이 없었지요.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 봄 밤이었습니다. 기와집 뒤편 새로 정돈된 인삼밭 끝에 덕자와 돌쇠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밭고랑 끝 차양막 아래 그늘지늘기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강세 영감이 흙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얹자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황금빛 기운이 물결처럼 흘러나와 어린 삶들이 뿌리를 향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언제나처럼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덕자가 돌쇠의 팔에 어깨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삼농사는 걱정 없겠소. 돌쇠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영감이 우리 식구로 있는 한 마르지 않을 거요. 멀리서 두 사람의 속삭임을 들은 강세 영감이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며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서 닭살 돋게 붙어 있지 말고 들어가서 내일 아침 갈비국이나 끓여놔라. 밥상 부실하면 나 짐승산으로 돌아간다. 도깨비의 허세 가득한 투덜거림이 봄바람을 타고 마당을 넘어갔습니다. 덕자가 돌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돌쇠도 웃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봄하늘로 가만히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